1504년 이탈리아 피렌체 500인 규모의 대회의장에서 세기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당대 최고의 천재로 손꼽히던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대결이었는데요. 당시 미켈란젤로는 피에타와 다비드를 제작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선보인 엄청난 작품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의 무서운 신예로 떠오르고 있었죠. 한편 다빈치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인 천재였습니다. 화가로서, 조각가로서, 그리고 과학자로서도 르네상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확고한 명성을 날리고 있었던 천재였죠. 라이징 스타 미켈란젤로와 명실상부 천재 예술가인 다빈치, 그들이 피렌체를 빛낼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길 기대했던 것이죠. 대결이 펼쳐진 대회의장은 외관과 내부 모두 근사하게 꾸며져 피렌체의 권위를 드러내는 상징처럼 여겨졌는데요. 이들이 그림을 그릴 캔버스는 다름 아닌 대회의장 안의 양 벽면이었습니다. 가로 8m, 세로 20m의 넓은 크기였죠. 바라만 봐도 광활한 벽을 온전히 그림으로만 채워내야 하는 작업. 라이벌로 손꼽히던 두 예술가의 대결에 사람들도 이목을 집중합니다. 피렌체시는 회의실에 들어갈 그림의 주제를 직접 선정해줍니다. 피렌체가 승리를 거둔 두 번의 전투였죠. 피렌체가 피사에 승리한 카시나 전투는 미켈란젤로에게, 피렌체가 밀라노를 상대로 승리했던 앙기아리 전투는 다빈치에게 맡깁니다. 이에 다빈치는 기마병의 사나운 표정과 격렬한 전투에 얽히고 설킨 군인들, 그리고 강력한 말의 움직임을 그립니다. 회의장 규모에 걸맞는 화려한 작품을 그리고자 한 것이었죠. 반면 미켈란젤로는 극적인 전투 장면 대신 전투가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을 그립니다. 근육질의 군인들이 강에서 목욕하다 적군의 침입 소식을 듣고 옷을 입기 시작하는 순간을 담았죠. 이전에 미켈란젤로가 조각상을 만들며 계속 관찰했던 다양한 포즈의 남성 누드를 담은 것인데요. 이들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허무하게도 이 대결은 무승부로 끝나고 맙니다. 다빈치는 이 대결에서 유화물감을 활용한 새로운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늘 자신의 작품이 불멸하길 바랬기에 다빈치는 실험을 자주 하곤 했는데요. 대결에서 선보인 기법이 실패하며 물감이 벽에 스며들지 못하고 벽을 타고 흘러내리게 되었죠. 미켈란젤로는 벽의 사이즈에 맞는 스케치를 완성했지만 이를 벽에 옮기지도 못한 채 대결을 끝내버렸습니다. 이후 이 벽에 완성되지 못한 그림들은 벽의 색깔과 같은 물감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각각 새롭게 들어온 의뢰를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죠. 다빈치는 밀라노로, 미켈란젤로는 로마로 향했는데요. 피렌체시와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두 천재 예술가의 대결은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허무하게 종료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 경쟁은 애초에 성사될 수 없었습니다. 피렌체시에서 의뢰를 부탁한 건 다빈치뿐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미켈란젤로는 분노했습니다. 자신도 손꼽히는 예술가인데 다빈치에게만 요청했다는 것이 이유였죠. 미켈란젤로는 바로 정부 관계자를 찾아가 따졌고 결국 이 의뢰를 따내게 됩니다. 하지만 둘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작업할 때도 깔끔한 옷을 입고 잘 꾸몄던 다빈치와 달리 미켈란젤로는 늘 꾀지지한 모습에 냄새를 풍기고 다녔습니다. 이는 미켈란젤로가 주로 조각 작업을 하며 먼지를 뒤집어 쓰고 다니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었는데요. 다빈치는 조각은 예술이 아니라 노동이라고 언급하며 조각 작업을 마친 작가의 모습은 공사판 노동자와 흡사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심지어 나이는 다빈치가 23살이나 많았지만 둘의 대립은 사그라들지 않았죠. 그리고 피렌체시의 의뢰로 생긴 대결에서 절정을 이룬 것입니다. 대결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들은 이 대결을 통해 한층 발전된 작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다빈치는 한 귀족의 의뢰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대작을 만들어냈고 미켈란젤로는 교황의 의뢰로 시스티나 천장화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엔 잘 알려진 천지창조 작품이 있기도 하죠. 시에서 요청한 의뢰를 망치고 도피했지만 두 천재에게는 계속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르네상스 시기 피렌체의 인프라 덕분이었죠. 피렌체는 로마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고 이탈리아의 어느 도시 국가보다 풍부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당시 유망한 예술가뿐만 아니라 인문학자, 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불을 기반으로 한 학문의 발전이 이뤄지던 피렌체에선 예술에 대한 후원 역시 활발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예술가 개개인에게 후원도 자주 진행되었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역시 피렌체시의 공공미술 사업의 일환으로 한동안 거리에서 전시되었는데요. 이처럼 피렌체는 뛰어난 인재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들이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는 기회의 땅인 셈이었죠.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피렌체에는 최고의 예술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술가들은 피렌체에서 서로 경쟁하며 경연을 펼치기도 하고 자유롭게 실험하며 도전할 수 있었죠.
이 책 르네상스 미술 이야기는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활동했던 르네상스 시기 피렌체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책은 당시 활동하던 예술가인 조르주 바사리의 시선으로 서술되는데요. 바사리는 최초로 르네상스에 이름을 붙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 시기 활동한 200여 명의 예술가의 전기를 남기기도 했죠. 르네상스를 위대한 시기로 만든 데 공헌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책은 바사리의 시선을 따라 초기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예술가와 사건, 작품을 설명합니다. 이 책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만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르네상스의 이야기를 만화화한 것이 아닌 새롭게 재구성해냈죠. 만화로 구현하기 힘든 정보는 곳곳에 박스 정보로 표기있고 책의 맨 뒷페이지엔 르네상스 미술사 연표가 나와 있어 디테일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서에 대한 부담감은 덜어내면서 정보도 꼼꼼히 담아낸 것이 참 좋았어요. 텍스트가 아닌 그림으로 읽는 미술사, 르네상스 미술 이야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